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13장에 있는 회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추론을 여러 가지 경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추론, 10장에서부터 우리가 진행했던 그런 추론은 한 가지 변수에 대한 추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 모집단을 비교를 하는 방법도 살펴보긴 했지만, 변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변수는 이제 관심 있는 변수는 하나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 같은 변수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같은 변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통계적인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관측을 한 결과들은 여러 개의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관측값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러한 변수들이 서로 연관이 있을까? 관련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관련이 얼마 정도로 강하게 관련이 있을까? 즉, 그 관련성이 얼마나 밀접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관련이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또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한 가지 변수의 값을 나머지 여러 개의 변수의 값을 알고 있으면 하나의 변수 값을 우리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어, 내 관심 있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나머지 변수들로부터 예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이러한 질문은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의 변수에 대한 분석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여러 개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 그다음에 그러한 그 관계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모든 변수를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여러 개 변수들이 이제 있을 때 그 변수들을 이제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서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분석 방법을 우리가 사정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사정에서는 그 두 변수에 대한 관측값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수들에 대한 관측값이 어떤 선형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 상관계수라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분석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변수 사이에 좀 더 관련성을, 연관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한 이제 그 목적에서 우리가 회귀 분석 방법을 어, 지금 13장에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 회귀 분석의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진행하는 단계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여러 개의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모델링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회귀 분석을 위한 회귀 모형을 정한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자, 우리가 그 여러 개의 변수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을 때 그 변수들의 관계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연관성을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모델링을 이제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한 변수를 나머지 변수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변수들로부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하는 이제 모형을 설정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모형 설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회귀 분석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회귀 모형을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은 이러한 모형이 적절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모형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모형 검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설정한 회귀 모형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한 모형 하에서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작업을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추론을 하고 그러한 관계로부터 한 변수를 다른 변수들의 값으로부터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그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 그 연관성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회귀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과 회귀라는 것이 이렇게 딱 연관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때 회귀라는 말은 영어로 regression이라고 제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regression, 회귀라는 뜻은 돌아간다는 것이죠.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되돌아간다. 근데 왜 그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하는 그 방법의 이름에 회귀라는 말이 붙었는지 그 유래를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에 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를 했습니다. 즉, 갈톤이라는 사람이 관심을 가진 두 변수는 그 현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버지의 키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다른 변수는 자손의 키, 아들의 키가 됩니다. 자, 이러한 두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어떤 것이었냐면 두 변수, 즉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키가 크면 아들의 키도 큰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키가 굉장히 크면 아들의 키도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아버지만큼 크지는 않더라. 그리고 또 반대로 아버지의 키가 굉장히 작으면 아들의 키도 작은 경향이 있기는 있지만 아버지의 키만큼 아주 작지는 않더라. 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한 결론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시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써보죠. 자, 두 가지 변수인데, 이렇게 쓰죠. 자, 여기가 그 아버지의 키라고 합시다. 그 수평축이.
그리고 이제 수직축이 아들의 키라고 할 때, 아버지의 키가 크면 아들의 키도 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y는 x, x가 아버지의 키가 되는 거고요. y가 아들의 키가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 사이에는 이런 그 직선과 비슷한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아버지의 키가 굉장히 크면 아들의 키가 크긴 크지만 아버지만큼 크진 않다라는 거니까, 자, 색깔 조금 다르게 하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네. 그러면은 그 대략적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 K, X가 굉장히 크면 Y가 아주 크지는 않다. 아버지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아버지의 키가 굉장히 작으면 아들의 키도 작기는 작지만 아버지만큼 작지는 않다. 즉, 요 y 콜 x 빨간색보다는 위쪽에 있다는 것. 그러면 아버지의 키 x와 아들의 키 y 사이에는 이러한 그 색깔이 뭐 파란색인가요? 네, 아무튼 요 곡선과 같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듭할수록, 즉 아버지, 아들, 이제 손자, 뭐 손자의 또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세대가 거듭할수록 그 키가 어떻게 되느냐, 자손의 키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색깔이 지금 잘 안 바뀌네. 색깔이, 네, 색깔이 좀 잘 안 바뀌는데 하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그 첫 번째 그 조상의 키를 x1이라고 한다면, x1으로부터 자손의 키 x2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또 x2로부터 다시 또 자손의 키 x3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계속 거듭해 나가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키, 즉 첫 번째 그 조상의 키가 굉장히 크더라. 그러면은 여기가 그렸더니 좀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다시 그릴게요. 이게 지금 곡선이고, 실제 이제 두 곡선 사이의 관계는 이고, 네, 그림이 그려지 않네요. 네, 다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자, 여기가 굉장히 이제 크면 그로부터 얻어지는 아들의 키는 이 높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x2의 또 자손은 아들의 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x2의 키를 이제 x축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 이 점에서부터 수평으로 갑니다. 아이고,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럼 이 만나는 점에서는 x좌표랑 y좌표랑 동일한 거니까 쭉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x2가 됩니다. 그러면 x2를 이제 그 아버지로 해서, 아버지 키로 해서 다시 아들의 키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그 x2에서 올라가서 이 곡선과 만나는 이 높이가 x3가 되는 것이죠. 다소 손자의 키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 확대해서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그 조상의 키가 이제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대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즉 선대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더라도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자손의 키들이 점점 가운데 여기 만나는 점, 즉 평균 값에 또 이제 돌아간다 라는 그런 결론을 이제 내렸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regress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손들의 키가 조금씩 평균치로 돌아가더라. 회귀한다. 그래서 이 회귀, regression이라는 말이 이 논문에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이제 그 이유에서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이제 reg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우리가 그 13장에서 그 생각하는 회귀 분석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회귀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관심이 있는 변수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모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처음 이제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좀 간단한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경우라 함은 변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변수는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두 개 사이의 관계가 대략적으로 직선의 관계가 있는 그러한 모형을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13장에 살펴볼 회귀 분석의 모형은 선형 모형입니다. 직선 관계를 우리가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직선인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선형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형 모형에 등장하는 변수가 딱 두 개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방법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 혹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그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변수가 두 개가 되는데요. 그 두 개의 변수를 우리가 보통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표시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버지의 키를 x, 그 다음에 아들, 자손의 키를 y라고 썼던 것과 비슷하게 그 변수를 보통 x하고 y로 표기를 합니다. 자, 두 변수 x하고 y가 있을 때 그러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두 변수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자, 물론 이제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는 하나로부터 하나를 예측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x로부터 y를 예측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변수를 우리가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x, 아무거나 y로 두지는 않는 거고요. 우리가 예측하기 원하는 그 값은 y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변수값은 x라고 우리가 표기를 보통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제 새로운 제품이 있는데 그 새로운 제품에 투입되는 광고비와 그러면 그 광고비에 따른 실제 그 제품의 판매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즉, 광고비를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판매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우리는 제품의 광고비에 따라서 판매량이 결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판매량을 예측을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광고비를 얼마를 투자했다라는 정보로부터
판매량을 예측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경우에 제품의 광고비는 X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판매량은 Y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example을 보면 어떤 철강 제품을 이제 만드는 이제 공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온도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정에서 이제 그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최종 제품, 철강 제품의 강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온도와 강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 궁금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것은 그 강도를 예측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온도를 얼마로 하면은 강도가 얼마큼 될 것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공정의 온도를 우리가 X라고 두고요. 강도를 Y라고 둡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하나의 변수는 내가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그 컨트롤하는 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예제에서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변수는 X라고 둔 것이고요. 그 X에 의해서 어떤 결과로서 나오는 그 변수는 Y라고 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X하고 Y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한 변수는 독립변수라고 부르고요. 또 한 변수는 반응변수 혹은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 혹은 설명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위의 example에서는 X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Y를 설명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은 X에 따라서 의존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X 자체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independent, 독립적인 그런 변수라는 측면에서 독립변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독립적으로 그 주어지는 변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독립변수 혹은 설명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위의 예제에서는 이제 X에 해당하는 것이죠. 즉, 제품의 광고비 혹은 공정에서 온도가 독립변수자 설명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한 독립변수, 설명변수에 의해서 의존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변수를 종속변수 혹은 반응변수, 즉 독립변수에 반응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변수라는 의미에서 반응변수, response variable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즉, 독립변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변수인데요. 자, 위에 있는 example에서는 판매량 혹은 철강 제품의 강도가 바로 종속변수 혹은 반응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규명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는 이제 독립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오로지 그 독립 변수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종속 변수 y는 독립 변수에 의존을 하긴 하지만 독립 변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오차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오차에 따라서도 종속 변수가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모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만 의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차라고 불리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종속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변수들 사이의 관계 중에서
가장 단순한 그러한 모델, 모형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인데요. 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혹은 이 용어의 그 뜻으로부터 리니어라는 뜻으로부터 선형 관계, 즉 직선 관계를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변수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독립 변수고요. 그 중에 하나는 종속 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변수 사이,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직선이라고 모형을 두고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러한 모형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 혹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어떠한 경우에 나타나는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알레르기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약품이 있는데 그 약을 이제 복용을 이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과 지속 기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했습니다. 즉, 복용량, 여기서 밀리그램 단위인데요. 복용량을 3mg, 3mg, 4mg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속 기간이 그 1 단위로 3mg을 복용을 하고 나서 지속 기간을 봤더니 어떤 경우는 9일 동안 그 효과가 지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3mg을 복용을 하긴 했지만 5일 동안 효과가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조사를 한 것이죠. 이때 그 복용량에 따라서 지속 기간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경우에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독립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변수는 복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복용량에 의해서 종속이 되는 그런 변수는 지속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용량은 X, 지속 기간은 Y라고 지금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로부터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모형을 우리가 이제 하나를 도입을 하고 그 모형이 적절한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회귀 분석을 할 때는 그냥 무작정 모형을 아무렇게나 두고 설정을 하고 그냥 그 모형 아래서 모형 하에서 그냥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모형이 적절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좀 미리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일단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점도였습니다. 산점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변수는 수직축에, 하나의 변수는 수평축에 해서 평면상의 점을 찍어보는 것이죠. 즉, 복용량을 X축에 있는 값이라고 하고 지속 기간을 Y축에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 자료에 대해서는 3,9를 점을 찍고 두 번째 자료에 대해서는 3,5를 점을 찍는 방식으로 산점도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점도를 직접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산점도를 보고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같은 3mg을 복용을 하더라도 response variable 혹은 dependent variable이 값이 여러 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같은 6mg을 복용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14일 혹은 16일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x가 점점 늘어나면 y도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경향이 굉장히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한다면 직선 관계로 x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돼 보입니다. 즉, 이 경우에 아마도 이런 산점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직선을 하나 생각한다면 이 직선을 우리가 아마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점도를 그려보니까 두 변수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직선관계, 선형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산점도를 통해서 그러한 선형관계를 확인을 하고 나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설정을 하고 그런 모형 하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직선 관계가 전반적인 경향은 보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에서도 그러한 직선 관계가 있긴 있지만 완벽한 직선 관계가 아니라는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한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차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오차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대략적으로 직선이긴 하지만 실제로 관측을 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x 값에 따라서 이 직선 관계에 의해서 y 값이 얻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관측할 수 없는 오차가 생겨서 오차에 의해서 직선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델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보면 y라고 하는 이 반응 변수 값은 x에 대한 직선을 뭐 예를 들면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어떤 직선이 있어서 그 직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직선만 생각한다면 이 값이어야 되는데 조금 벗어났죠? 벗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오차라고 하고요. 그래서 y는 x에 따른 직선과 그리고 x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 또 미지의 관측하기 힘든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y가 결정이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모형이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지금 상황으로부터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어떤 모형을 수립하고 설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러한 관계가 그럴듯한지를 먼저 검정, 뭐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적으로 검정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방금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것과 같이 산점도를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를 그려서 두 변수 사이에 대략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그런 관계가 직선 관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단수 선형 회귀 모형은 두 변수 사이에 직선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직선관계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은 일단 한 가지 이유는 직선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제한이 되긴 하지만 계산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측면에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x하고 y 두 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변수를 이제 약간 변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측을 한 값이 x하고 y인데 둘 사이에는 선형 관계가 없지만 이 녀석을 약간 변형해서, 예를 들어서 그 x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y하고 x 제곱은 선형 관계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그런 경우라면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제곱 더하기 5차 라는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이제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x제곱을 하나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선형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절한 변형에 의해서 직선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형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런 직선 관계가 흔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잘 방법론을 갖다가 알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변환을 통해서 직선 관계를 변형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두 변수 사이에 직선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독립 변수 x와 종속 변수 y 사이에 직선 관계가 있다라고 모델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설정하는 것인데요. 자, 이때 종속 변수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는 그냥 정해진 값으로서 확률 변수는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값이니까 딱 주어지는 그런 변수인데요. 이 리스폰스 베리어블은 확률 변수로서 독립 변수 x하고 오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앞에서와 같이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더하기 엡실론 형태로 y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x하고 y 사이에 관계를 수립합니다. 자, 이때 y는 확률 변수라고 불렀는데요. y가 확률 변수가 되는 그 요인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결국은 엡실론 때문에 발생합니다. 엡실론이 오차인데요. 오차도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x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각 상황에 따라서 오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y가 같은 x에 대해서도 y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의 예를 들면 복용량을 똑같이 3mg을 복용을 하더라도 오차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지속기간이 5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속기간이 4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그죠? 확률 변수, 종속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때 그 확률 변수 y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 자,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여기서 xi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생각할 때 x 값이 하나는 아니죠? x 값이 첫 번째 x 값이 3입니다. 두 번째 x 값 3이고요. 세 번째 x 값은 4입니다. 그래서 x 값을 구분할 때 x1, x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료가 모두 6, 7, 8, 10개니까 x10까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 독립 변수 x에 대해서 그 response variable이 있겠죠? 그 response variable을 이제 순서대로 y1, y2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런 인덱스를 생각을 하면 i번째 독립 변수가 xi인데요. 그것에 의해서 i번째 종속 변수가 혹은 그 반응 변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일단 xi에 의해서 직선의 형태로 주어지는 어떤 상수값이 있고요.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한 얘기는 이제 확률 변수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변수긴 변수인데 xi가 정해지면 딱 결정이 되는. 자, 그리고 이쪽은 확률 변수죠. 자, 이 확률 변수도 각각의 그 관측값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즉, 첫 번째 그 관측값인 x1 일 때 그 반응 변수값 y1이 나타나는데 이 y1이 x1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플러스 오차가 있는데 그때의 오차를 epsilon 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 인덱스는 1부터 n까지 n은 이제 관측값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 관측값들에서 독립변수 xi와 반응변수 yi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정하는 것이 바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도입을 하는 그런 모델을 하는 경우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이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오차가 특별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차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 모두 즉 정기 분포라는 것과 평균이 0이라는 것과 그리고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은 뭐 적당히 이제 분산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엡실론 1이나 엡실론 2나 각각의 시행에서의 오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베타0하고 베타1은 그 독립변수 x에 의해서 결정되는 직선식을 의미를 할 때 필요한 개수가 될 텐데요. 이 개수는 우리가 이런 직선 관계가 있다라고만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 실제 베타0가 얼마인지 베타1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미지의 값을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추정을 하는 것이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진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차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모두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정기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오차들은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즉,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에 따라서 오차가 앞에 있는 오차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yi는 이제 독립 변수가 small xi를 결정이 됐을 때 종속 변수의 값인데, 이 종속 변수의 값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식에서 보는 것처럼 xi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상수값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차가 더 영향이 있을 건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이러한 관계, 물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설정을 하는 것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종속 변수 값은 x에 따른 직선에 의존을 하는데, 그거에만 그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오차라고 하는 부분이 덧붙여진다. 그래서 x에 따른 직선과 오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수립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오차 부분은 그 독립변수 x에 따라서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그냥 한꺼번에 텀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이그젬플에서 보는 것처럼 x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결과값이, 반응 변수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한 통계적인 그러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러한 그 단수 선형 회귀 모형을 생각하면 yi 반응 변수도 하나의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yi는 조금 전에 epsilon i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다가 상수를 더한 것이죠. 상수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입니다. 따라서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다 상수만큼 더하면 이 전체도 정규 분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y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자, epsilon i, 오차의 평균에다가 더한 만큼 평균이 바뀌겠죠? 그런데 epsilon i의 평균은 우리가 얼마라고 가정했냐면 0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y의 평균은 결국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가 되겠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확률 변수에 상수만큼 더하면 평균은 이제 이동을 하지만 분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yi의 분포는 정규 분포로서 평균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가 되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한 분포를 우리가 조금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독립변수 x고요. 여기가 종속변수 y인데, 같은 독립변수 x1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응하는 y, 반응 변수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 있는 값이 직선에 있는 값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분포가 정기 분포 형태로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 값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정기 분포는 거니까 중심 근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즉 확률 밀도 함수가 이 근처가 높은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확률 밀도함수 값이 작으니까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x1, x2, x3 이렇게 값이 독립변수가 바뀌면 그 i의 중심이 직선을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하지만 하나하나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y가 딱 고정된 하나의 값을 갖는 것은 아니고 확률 변수로서 값이 여러 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 관계를 이렇게 각각의 수직축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 보면 그 모습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방법에서는 이러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가정을 한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부터 그러면 베타 제로가 얼마인지, 베타 1이 얼마인지, 그리고 시그마 제곱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제로, 베타 1, 시그마 제로가 얼마인지를 내가 추정을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또 다른 x가 있을 때 그 값으로부터 y 값을 예측을 우리가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